네,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알아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해시태그로 역시 FOMC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 FOMC에서 0.25%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습니다. 하지만 전일 미국 증시에서는 은행권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졌는데요. JP모건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인수하면서 은행 사태 이제 일단락 됐는 듯 했었는데 어제 지역은행 팩 웨스트뱅크와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크의 주가가 각각 28% 또 15%씩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지역은행 섹터를 추종하는 KBW 지역은행 지수가 이렇게 있는데요. 3월 급락 이후에 최근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는데 어제만 또 5.5%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국내 증시 금융주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과연 다음 파산 은행이 어디일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미국 지역은행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세력도 급증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 은행권 리스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연준 의원들의 최종금리 상단이 바뀔 듯합니다. FOMC 관전 포인트 과연 무엇일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하면서 황스타그램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이죠.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잠시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 FOMC 회의가 이 결과가 발표가 되죠. 자, 또 내일은 ECB에서 기준금리를 발표를 하고요. 오늘은 그래서 대신증권의 FICC 리서치 공동락 부장님 모시고 월 FOMC 그리고 ECB 프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야, 앨런 재무장관이 국가 부채한도 상향하지 않을 경우에 6월 1일부터 미국 정부 재정이 소진돼서 채무 불이행이 시작된다. 이게 좀 무서운 경고를 예, 항상 무섭습니다. 전주 깜짝 놀랐어요. 예. 위기 심리가 좀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 아닙니까 지금? 일단 이 이슈에 대한 접근 방법은 네. 각자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장이 센 사람하고 심장이 약한 사람의 분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김민식 씨가 오래 계셨던 분 같은 경우는 국가 부채 문제가 실제 디폴트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는 쪽에서는 다들 베팅하고 계신 것 같고요. 네네. 이제 상대적으로 그런 분들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신 분들은 기술적인 부분들, 단기적으로 국가의 재정 자금이 일정 정도 충당되지 않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에 주목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디폴트 가능성이라든지 위험을 높게 보시는 것 같고요. 큰 흐름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국가 부채 문제가 디폴트로 갈 가능성은 그게 크지 않다라고 다들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의회에서 어떻게 좀 그렇게까지 가겠어요? 디폴트까지는? 항상 그렇더라고요. 예. 항상 뭐 논란만 좀 있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예. 타협하는 것처럼 이렇게 통과되고 막 그런 그림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항상 이제 이 이슈가 걸치게 된다라고 하면 양당에서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이 문제로 풀려고 많이 하니까 그 과정에서 서로 이제 갈등이 극대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좀 국채시장 흔들리지 않아요? 국제시장 사실 장기하고 단기가 좀 차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네. 단기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장기 시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상황이 비슷하긴 합니다만 오히려 미국 쪽에 그 디폴트 가능성이 없긴 하지만 그런 위험이 부각되게 된다고 하면 안전자세에 대한 선호가 생기면서 오히려 국채금리, 장기금리는 안정을 보이는데 네. 단기 쪽 금리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커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지만 좀 위기를 계속 좀 이렇게 좀 이 투자자분들의 심리를 계속 좀 건드리는 일들이 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이 지점을 한번 좀 잘 고민을 해보고 투자하셔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 거의 다 매파 지금 거의 뭐 매파적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분위기 자체가.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굉장히 좀 유하게 했던 내용들보다는 좀 뭐가 좀 계속 좀 충격 요법을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분들 안 그러셨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반대에 계셨던 분들이잖아요. 예. 근데 계속 이렇게 좀 무섭고 지금 위험하고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쏟아내는 게 이게 실제로 안 좋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약간 좀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결정들을 좀 약간 유하게 이렇게 좀 쳐내려고 하는 걸까요? 일단 국가 재정이라는 문제 같은 경우는 네. 국민들의 세금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집행하는 과정이라든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좀 엄격하게 봐야 된다. 이런 시각들이 반영이 돼서 멘트를 좀 세게 하시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위험에 대한 선호라든지 위험에 대한 게이지가 얼만큼 반영된지는 정확하게 모르긴 합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톤에 비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말만 일단 저렇게 던져놓는 것이다. 예, 예. 뭐 그렇게 좀 알아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FOMC 회의가 오늘 이제 새벽 3시에 이제 예.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뭐 기준금리에 대해서 뭐 인상, 뭐 시장의 예상은 뭐 한 차례 정도 더 인상을 하고 좀 유지하지 않을까, 마지막 인상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분위기는 인상을 한 번 더 하겠죠? 네, 당연히 뭐 시장의 프라이싱도 그렇고요. 각종 지표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반응들만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면 25p 인상은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통화 정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통화 정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시점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뭐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렸던 부분들이 일정 정도 통화 정책으로 반영되는데 네.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 사실상 마무리되는 국면들이라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 기존의 분위기를 어떻게 이어서 얘기를 할지 아니면 새로운 단절을 꾀해서 다른 말을 할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거로 보고 있긴 한데 네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지금의 물가 상황이 미국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금리를 올렸던 부분들도 물가 때문에 올렸다고 하는 거고 그렇죠. 단지 이제 물가에 대한 부담들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워낙 금리를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그 사이클을 중단시키겠다는 메시지를 줄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네.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여전히 물가에 대한 원인이라든지 물가에 대한 부담들을 언급을 하면서 긴장감을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안에 금리를 일단 뭐 유지는 하겠지만 인하의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인하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의 정책 기조를 이어서 보는 입장에서 보게 된다라고 네네. 하면 사실 인하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인하 쉽지 않다.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려놨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동성도 적지 않게 수습을 하려고 했는데 네네. 시장 유동성도 완전히 남아있다라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상태에서 중앙은행 스스로가 금리 인하에 대한 메시지를 주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혹시라도 하반기경에 경제가 상당히 경착률을 보인다든지 네. 리세션이 부각되게 돼서 각종 지표들이 좀 시쳇말로 어그러지게 된다라고 하면 네네. 그런 과정에서 인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언급할 수 있긴 하겠지만 지금 상태가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인하를 연준 입장에서 먼저 얘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사실 은행이 또 파산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좀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은행이 연쇄적으로 좀 파산이 소식이 계속 나온다면 네. 금리도 인하할 가능성이 좀 있지는 않을까요? 그 가능성들은 시장에서 상당히 높게 프라이싱을 했던 바였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게 SBB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제 파산한 직후에는 꽤 그 인하 베팅이 많이 좀 들어왔다가 빨리 수습하는 경로를 보게 되니까 엄청 빨리 수습하는 것 같아요. 불과 어떻게 뭐 또- 이틀 만에 이제 예. 수습했으니까요. 이번에도 예. 엄청 빨리 다들 수습하는 것 금요일 날 해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 다음날 월요일 날은 정상적으로 시장 예, 예, 들어가게끔 바로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리스크가 더 있었다라고 하게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인하에 대한 전망들이 더 강해졌겠지만 네. 빨리 수습하는 경로를 보게 되니까 그 경로를 통해서 인하에 대한 베팅들은 처음에 사태가 터졌을 때에 비해서는 확연하게 약화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 얘기 좀 더 나눠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랑 미국의 금리 차이가 만약 이번에 FOMC에서 뭐 다들 이제 베이비 인상, 스텝을 예. 예상을 해서 0.25를 0.25로 인상하면 역대 최대 금리 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 불안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계속 지금 이제 동결하고 있으니까요. 동결하고 있었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그 통화 정책이나 이런 쪽에서도 왜냐면 외화가 당연히 빠져나갈 것이라고 뭐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 통화 정책이나 이런 부분 좀 불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런 우려가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제 통화 정책이나 환율이라는 부분들이 서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네. 다들 그런 부분들 많이 우려하시긴 하는데 또 역설적으로 환이라든지 자본의 유출입 정도를 생각해 보게 된다고 하면 금리가 모든 걸 또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네네네.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이제 외환 시장이라든지 자금 유출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는 바는 수출이라든지 무역 수지 부분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 뭐 저희는 지금 시점에서 보겠다라고 하면 무역 수지도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고 수출 증가율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서 특히나 환율 쪽에 좀 더 푸시가 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2분기 정도 접어들게 된다라고 하면 2분기 평균적으로는 무역 수지가 플러스 전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 정도 접어들게 된다고 하면 수출 쪽에서 개선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물론 뭐 통화 정책의 간극, 한미 간의 금리 차이에 대한 부담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적어도 외환의 수급에 직접적인 이펙트를 줄 수 있는 수출 경기 이런 분들이 개선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생각만큼 그렇게 큰 부담은 없을 거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강달러가 좀 계속 지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예, 기조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렇다면 원화의 가치는 하락을 하는 거겠죠. 네네.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왜 원화같이 하락하면 이제 원화를 팔고 이제 달러를 예, 예. 갈아탈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국채의 뭐 이런 금리 차나 1.75면 사실 엄청난 엄청나게 큰 차이라고 저는 폭입니다. 느껴져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원화는 지금 우리나라 수출 문제도 좀 많이 아까 예, 예. 말씀하셨다시피 근데 뭐 나아질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이거 좀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걱정이 되거든요. 예, 예, 예. 이런 이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왜냐면 달러가 지금 이게 또 금리차가 나오면 어느 순간 갑자기 더 튀어오를지도 모르는 예, 갑자기 그런 상황들과 좀 마주하게 될 텐데 전 미국 주식하는 사람으로서는 예, 원화를 달러를 계속 바꿔가지고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거 이거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막 이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강달러는 좀 유지될 것이다.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을 이제 다른 나라보다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강달러 기조가 나타났다고 보고 있긴 한데요. 조금 이제 시기를 좀 길게 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강달러의 실질적인 진앙지라든지 이펙트를 줬던 가장 키워드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금리 인상 사이클이 어쨌거나 지금 시점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의 컨센서스로는 내일 종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라도 뭐 한두 번 정도 더 한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점점 인상 사이클 자체는 끝난다는 인식이 커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년에 금리를 아주 공격적으로 자이언트 스텝, 빅스텝을 여러 번 단행했던 금리와 비교를 해보게 된다라고 하면 환율에 미칠 수 있는 이펙트 자체는 시간이 갈수록 좀 약화될 수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미국이 이번에 FOMC에서 0.25를 올리고 그러면 한국은 계속해서 동결을 해 갈까요? 그래도 이제 좀 조금 차이를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이 온 건 아닙니까? 1.75 역대 최다잖아요. 역대 최고치로 벌어졌기 때문에 한국도 좀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도 되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저희는 뭐 일정 정도 이제 BOK 와처 입장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네네. 환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곧바로 단행할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긴 합니다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혹시라도 기존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중단됐다고 했던 부분들을 좀 시장한다. 한 번 정도 올리게 된다라고 하면 원인 자체는 환율일 거다라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습니다. 원인 자체는 환율 때문에 아무래도 좀 따라가야 될 수밖에 없다. 하게 된다라고 하면 환율일 거다. 네, 하게 된다면 환율일 거다.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금리를 올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부동산 쪽에서 이 금리를 더 올리면 이 약한 연결고리들이 취약한 연결고리. 부동산, 뭐 건설, 뭐 채권 관련해서 좀 터지지 않을까라는 그 불안 심리가 좀 있어서 아직까지 금리를 안 올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일단 뭐 통화 정책을 집행을 하거나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이슈 중에 이제 2개 정도 우리나라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물가에 대한 부분들만 보게 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물가 상승률 자체가 물론 뭐 물가 목표치를 벗어나서 물가를 워닝을 해야 된다. 물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물가 상승률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네. 상대적으로. 네네. 그간에 있었던 금리 인상의 목적 중에 하나가 가계부채 문제였다는 것도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네네네. 특히나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올릴 때 2021년도 8월 달부터 금리를 올려서 다른 나라보다 보통 6개월 정도 앞서서 금리를 올렸는데요. 맞아요. 그때 제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컸거든요. 맞아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금리를 올렸고 올리는 과정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실제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통화정책의 카드, 그러네요. 기준금리의 효과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부동산 때문에 금리를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또 반대로 이렇게 금리를 많이 올려놔서 가계에 대한 부채 부담이 커진다거나 원금이나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된다고 하면 그것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동산 문제도 적지 않게 금리 인상을 스탑을 할 수 있는 논구 중에 하나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의 전체적인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뭐 어떤 걸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기본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물가를 보시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그쵸, 물가 목표치를 물가를 벗어나는 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이 가장 워닝을 줄 수 있는 키워드가 역시 물가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를 많이 참게되긴 할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환율 변수라든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아우러서 보긴 하겠지만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역시 물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은 CPI 지수라고 해서 미국 이제 물가 지수를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우리나라 물가는 현재 좀 괜찮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난달 물가가 3% 진입을 했으니까요. 미국에 비해서 상당히적으로 안정적인 동향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알겠습니다. ECB도 베이비 스텝을 밟을지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호주에서 서프라이즈로 올렸죠.
아니 호주랑 캐나다는 사실 우리는 금리 안 올릴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라고 예, 예. 심지어 얘기까지 했는데 갑자기 예, 예. 금리 인상입니다. 뭐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저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신호탄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다른 쪽에서도 이거 안 잡혔다. 지금 끝난 거 아니다. 그래서 계속 더 올릴 것 같다라는 이 느낌도 좀 감지가 되기도 하고 그럼 또 어딘가 약한 거가 또 터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 ECB도 베이비 스텝을 일단 한 번을 밟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일단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ECB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 다른 나라에 비해 좀 늦게 했죠. 네네네. 물가에 대한 부담이 크긴 한데 워낙 이제 전쟁도 터지다 보니까 경기 침체 리스크가 워낙 커져서 금리 인상에 늦게 대응을 했었는데 또 뒤늦게 금리 인상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빅텍 같은 일정 정도의 강력한 긴축을 단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쨌거나 금리 인상은 유지될 거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인상폭 자체도 유로존도 그렇게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많이 올렸다는 부분들은 네네. 경제 주체들한테 엄청나게 부담이 될 거거든요. 그런 상태라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베이비 스텝 정도를 해서 본인들의 통화 정책의 목적은 물가를 잡겠다는 메시지를 줄 가능성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미국도 만약에 근원 CPI 지수나 이 CPI나 뭐 고용이나 이런 쪽이 잡히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그런 논리들이 연말까지. 꽤 있는 것 같고요. 6% 이야기도 나오고 예, 한번 하시는 그랬었죠. 분도 있어요. 예, 요즘에. 그랬었죠. 갑자기 예. 막 이제 툭툭 나오더라고요. 예, 예. 호주도 갑자기 툭 튀어나왔고 예. 그런 얘기. 왜냐면 그 연준이라는 곳이 계속 바뀌잖아요. 많이 바뀌죠. 네, 약간 거의 생중계하듯이 예, 예. 이야기를 해주다 보니까 계속 생각이 바뀌고 그 약간 워워워하는 분위기들, 대중 여러분들 워워워 이런 분위기가 계속 감지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뭔가 확실하게 선도한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그냥 분위기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계속 바뀌어간다라고 해서 이제 못 믿겠거든요, 저는. 예. 그래도 지금 뭐 분위기도 이제 뭐 들어올리겠다라고 하지만 CPI 지수가 뭐 물가가 안 잡힌다라고 발표가 또 나온다면은 갑자기 급속도로 또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에 항상 저는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러시죠. 예.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이게 올릴 어떻게 가능성도 보면 있는지. 지금 통상적으로 과거에 금상 사이클이 이제 종료가 된다라고 하면 네. 인상이 끝나고 나서 웬만해서는 인상을 다 안 했죠. 근데 호주 같은 케이스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과거의 중앙은행들의 실습했죠. 예. 어떻게 보면 룰을 어긴 겁니다. 맞아요. 불문율을 어기게 된 케이스인데 계속 오기고 있어요. 예. 네, 여기저기서. 그 기저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역시나 물가에 대한 부담이 크다라는 게 인식이 크겠죠. 네네.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물가라는 변수가 어떻게 보면 금융위기 이후에 물가에 대해서는 다들 신경을 안 쓰는 상황들이 일반론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네. 코로나로 인해서 물가가 정말 잠자는 문건이 떠오른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앙은행도 사실은 많이 좀 당황을 했다는 느낌 많이 받고 있고요.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 통화정책도 과거에 봤던 것처럼 아주 매끈하게 깔끔하게 끝나는 측면들보다는 맞아, 딱 약간 떨어지지 뒤끝 좀 않아요. 남아있는 그 맞아요. 통화정책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 들어갔다 나왔는데 약간 좀 뭔가 좀 예. 불편한 느낌? 예. 약간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뭐 FOMC 회의 그리고 뭐 금리, 통화 정책, 환율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자주 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스타킹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 불확실성에 대한 것이 계속 좀 지속되다 보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뭔가 좀 불편한 느낌, 계속해서 뭘 걸리는 느낌, 뭐 이런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공부를 늦추지 말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지속적으로 드네요. 자, 오늘 당첨자 밑에 나가고 있죠? 자, 이분께 줄탄의 공연 티켓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생방송 7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스타킹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